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요, 윤정두의 Y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 주식시장에 어떠한 이유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든 주도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도주가 또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언제 편입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는요, 주식시장은 왜? 이러한 제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죠. 국내 월봉 차트를 놓고 보면서 짤막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월봉의 기준이기 때문에 횡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시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악재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첫 번째, 미국 시장에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수출주들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작용될 수 있는 엔화의 하향 부분. 그래서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유가 부분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세계 경기의 침체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을 여러분들 갖고 가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이 차트에서 놓고 보시는 것처럼 예전의 흐름처럼 고점 대비 20% 이상의 급락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부분은 견딜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한 가지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부분 풀어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잠시 중국 시장만 잠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차트 나와 있죠. 2007년도 고점 라인까지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이후부터는 HTS상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5년도 중반에 5월 달에 중국 증시는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증시는 2003년에 바닥을 찍고 돌려 세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중국 증시가 급등한 배경에 이유가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아닙니다. 또 중국 경기가 급격히 좋아져서가 아니고요.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재분배라든가 부의 재분배라든가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의 가계 지출 중에 35%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중국의 가계 지출 중에 35%가 어디로? 주식시장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인구 어마어마하게 많긴 합니다만 1억 9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1억 9천만 계좌가 언제? 2007년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한 과열열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고 조정받은 이유는 페트로차이나라든가 이러한 국유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급락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어저께 중국 증시가 8% 밀리고 나서 장중에 8% 밀리고 7%대 하락이 나오고 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는데 우려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국내 차트하고 항생 차트로 짧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차트는 선 차트예요. 그리고 상해 지수는 봉 차트가 되는데 이쪽 부분 놓고 보시면 되겠죠. 2005년까지 중국 증시가 밀려 내려갈 때 국내 증시는 올라서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줄곧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닥 대비해서 돌려졌죠. 더 한 가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항생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홍콩 시장도 쫓아가지 않는 중국 시장 증시를 왜 우리나라 증시가 쫓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중국 증시 브릭스 시장입니다. 창피해서 쫓아갈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중국 관련주나 중국 관련 경기 관련 수혜주 이런 종목은 눈여겨보시되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너무 과도하게 과민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부터는 가장 중요한 유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표 준비해 봤는데요. 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유가 차트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WTI 현물 월봉입니다. 이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WTI 안 씁니다. 지금 유가 부분은 브렌트유가 있고요. 그다음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두바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분석할 때는 어찌됐건 WTI를 분석을 하는데요. 이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모든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빨리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1차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 나타내고 있는데요. 점점 낮아지고 있죠. 선진화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에너지 집약도 변화 추구에 있어서 석유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건 좀 차트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1차 오일 쇼크 당시와 2차 오일 쇼크 당시가 분홍 색깔로 칠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가 되겠죠. 유가 부분이 다시 100달러로 치솟아 올라왔던 이 부분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후반부에 있어서는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CPI,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구 부분인데 우리가 우려했었던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 대비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아니 왜 전문가님 지금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놓고 설명을 합니까? 거꾸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가 부분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히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급등을 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폭등을 한다든가 유가가 급락을 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다고 하면 한 가지 또 재밌는 자료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1차 오일 쇼크 당시에 유가가 얼마였죠? 약 11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36불 정도 했는데 물론 명목 유가와 실질 유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근로자 월 소득을 비교한다면요. 지금 기준에 유가가 2008년도에 100불 올랐었을 때 유가는 대략 9배, 10배 움직였고요. 그리고 근로자 소득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72배가 움직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유가 부분의 급등락 부분은 다른 요인이 있다.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숨겨진 내용이 아니고요.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차트 빨리빨리 넘겨드리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WTI 현물 시장의 월봉과 코스피 월봉 차트 비교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가가 35% 하락할 때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됐다? 16.94%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유가가 급락을 할 때 국내 증시 횡보, 다우지수는 월봉 기준으로는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와 인덱스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부분은 쭉 지나가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엔화의 약세 부분을 미국이 용인을 안 한다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달러와의 강세,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 그래서 유로화 대비해서도 달러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굉장히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달러와 인덱스 부분과 유가 흐름을 놓고 보시면 거의 비례되게, 반비례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요? 달러화가 약세를 떼어서 달러화 자산이 가치가 낮아지면 당연히 자금이 어디로 갑니까? 트레이드 자금이 상품 시장으로 간다. 그 상품 시장으로 간 게 어디로 몰리냐고요? 금으로도 몰렸었고요. 원유로도 몰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책적으로 민주당 정책에서 강세, 달러화 강세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유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그 생각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결론이 뭐냐, 무슨 결론을 갖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가 놓고 보아왔던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정유업체와 화학업체, 그리고 조금 넓게 본다면 조선업체까지 보셨죠? 그 부분이 유가 부분이 급락이 나와서 시장에 바뀌었는데 왜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은 시각을 바꾸실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요, 유가가 다시 반등이 돼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원유의 하락 부분에 대한 수혜 부분, 아직까지 표출이 다 안 돼 있어요.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실적 개선폭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넓게 본다면 IT, 수출주들의 경우에도 물류비가 인하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다. 따라서 유가 부분에 대해서 부담 요인만 가지지 마시고 조금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종목 잡아 나가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딱 더 보여드릴게요. CRB 차트입니다. 이 CRB 차트라는 건 뭔지 아시죠? 21개의 원자재 가격 통합을 해서 영국에서 발표하는 차트예요. 이 부분이 원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왜곡되는 현상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 놓고 보시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다시 한번 가지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설명,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았습니다만 마음만 답답합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요만큼 해서 또 마무리 져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해서 주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이만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도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은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여러분들 결코 떨쳐버리실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은 왜? 앞으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잡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그 종목에 대한 추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낚시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배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술적 분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면서 넓게 보시면서 그 종목을 언제 어느 시점에 편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결과론적인 종목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에 있어서는요. 오늘 종목 보시고 나서 이후에 이러한 종목이 있다면 꼭 편입을 하셔서 향후 5년, 10년 동안 충분하게 수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종목 알려드리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시장에서 지난주에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겉에만 이렇게 핥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현대글로비스 내용을 깊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향후 5년 이상을 편안하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표를 놓고 보면서 현대글로비스의 문제점 부분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주식 지분이 정의선 부회장 쪽에 31.88%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갖고 계시고 일정 부분은 예전에 정리를 해서 사회 환원을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뭐죠? 맞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이에요.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현대글로비스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무려 10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칠판에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짧게 끊어보도록 할게요. 1. 본택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본택이라는 업체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본택이라는 업체가 어디랑 합병이 됐었죠? 마지막에 현대오토넷이랑 합병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종목을 쭉 알려드리고 나서 설명을 다시 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본택과 누가 또 관련이 있죠? 정의선 부회장이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택과 또 누가 관련이 있죠? 현대모비스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누가 관련이 있죠? 본택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놀랄 거예요. 야, 이거 글로비스하고 본택하고 뭐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네? 맞습니다.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이 본택이라는 곳에 또 지분을 정의선 씨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20%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현대글로비스의 지분도 정의선 씨가 조금 전에 보셨죠?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는 지주회사 격이 어디입니까? 현대모비스입니다. 지주회사 격이. 그래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조금 더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본택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글로비스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 글로비스는 직접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언제? 2005년도 당시에. 그리고 본택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현대모비스와 2002년도 당시에 합병을 하려고 추진을 합니다. 그랬다가 시민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됐어요. 왜? 이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지분이 많은
누구요? 대주주가 굉장한 큰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결국 무산.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05년도에 오토넷과 이렇게 합병을 추진을 했어요. 결론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더 말씀드려봐야 솔직히 어렵기만 하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화면 또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게 뭐 A 종목이라고 제가 좀 숨겨놨던 그런 종목인데 현대 오토넷입니다. 오토넷의 지분 비율이 있고요. 합병 후에는 이러한 지분 비율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제2사 부분이 되겠는데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쪽으로 정의선 부회장 지분을 좀 넘겼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2배 이상을 줬다는 좀 문제점이 또 도덕적으로 불거졌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현대 오토넷의 수급에 있어서 개인들이 결국은 4,500만 주를 떠안게 돼요. 단기간에. 그렇게 되면서 주가로 볼까요? 이러한 폭락이 나타납니다. 근데 앞선 부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상장 폐지된 합병돼서 없어진 종목 갖고 나와서 야 폭락 나왔다 뭐 이거 어떻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전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폭등을 했어요. 얼마? 371%. 이게 소형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주입니까? 아니죠. 현대차 그룹주에 속해 있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단기간에 폭등이 나왔다, 급등이 나왔다. 어떤 부분에 의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이 주가가 인위적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부분은 이왕 터져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 수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향후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포착을 할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전에는 또 하나 또 놓고 보셔야 될 게 있죠. 아무래도 현대글로비스 언급을 드렸으니까 지금 현대글로비스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은요. 현대글로비스의 지금 매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부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글로비스를 지금 당장 쳐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분 매각을 한다 할지라도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매출 부분의 실적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또 개선이 된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뭐 지금 현재 상태가 저평가라고 표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글로벌 시장 대해서 저평가다라고 할지라도 바닥에서 또 올라온 또 그런 흐름이 있고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 실적을 또 가지고 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매매를 단행하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놓고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약을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이었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월봉으로 놓여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은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일봉을 나중에 살펴보시면요. 하락 부분에 있어서 반전되는 상승 잉태형이 좀 표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위안을 잡으시고요. 우리는 뭘 놓고 봐야 된다? 우리는 이걸 놓고 보셔야죠. 저점에서부터 2007년 1월에서부터 바닥 주가 21,300원이었습니다. 21,300원을 어찌됐건 간에 실적을 몰아줬든 안 몰아줬든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이 고점으로 따진다면은 얼마요?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갖고 있어도 10배 수준입니다. 여기 고점으로 따지면요. 대략 한 13배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7, 8년 동안에. 여러분들 이 정도 수익을 계좌에서 지금 창출하고 계신다면은 굳이 늦은 시간에 시청 안 하셔도 되겠죠. 힘드신 부분이 많다면은요. 이런 부분도 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야, 7년 전 거를 어떻게 내가 잡을 수 있니? 아닙니다. 국내 시장에 있어서 언제부터입니까? IMF 이후에부터 있어서는 지주회사격으로 계속 변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중견그룹주 중에서는 이처럼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해야 되는 종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종목도 보시고 또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실적을 개선하는 종목도 보시고 또 현재 놓여져 있는 지주회사까지도 포괄적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올 상반기에요.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좋은 종목 저점에서 잘 편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강조드리는 부분요. 폭등 가능 종목 선침의 전략 별거 없습니다. 분명히 보셨잖아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었던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얻은 교육 주목하시고요. 경영권 승계 관련된 그룹주 관심 필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역시 좀 짧은 느낌이 있는데
신의 한 수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